저녁을 먹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퇴근 후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따로 사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50해를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니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에게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에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평생을 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쏟아부었죠.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 일하며 보탰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 인상은 괜찮았어요. 공손했고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죠. 이제 우리 집에도 따뜻한 며느리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에도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되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들네와 합가했습니다. 아들네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마냥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위쪽 칸은 저희 음식만 놓을 거예요. 어머니 반찬은 아래쪽에 두세요. 왜 그러니? 한 집 사는 가족인데 같이 먹는 음식을 따로 둔다고? 제가 비위가 약해서 섞이는 게 전 싫거든요. 세탁기 돌릴 때도 옷을 따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빨래가 섞이면 그날은 가시돋침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반까지는 어김없이 밥상을 차려놓아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배고프다는 이유였어요. 아들하고 합가를 한 후로는 집안 살림은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은 내색 안 하고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며느리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참아야 한다고 제 시어머니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명절 때면 모든 준비를 혼자 했어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혼자 음식을 다 했습니다. 어느 명절엔 며느리가 다리를 다쳐 아프다며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다리 다쳐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날 저녁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외출했습니다. 다리 다쳤는데 외출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괜찮아져서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외출한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토요일 오전에만 잠깐 다녀오세요. 오후엔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애학원 갔다 오면 밥 챙겨주셔야죠. 그랬습니다. 손녀의 뒷바라지도 제 몫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외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방은 좁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짐이 많다며 제 옷장 절반을 차지했고 방 한 곳곳에 물건을 쌓아두어 딱 제가 누울 공간만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 집에서 어느 것 하나 제 맘대로 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받는지.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미연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안 돼요. 택시 타고 가세요.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친구 만나야 해요. 아들한테 부탁했더니 아들도 회의가 있다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겨우 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치료받고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후 제 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니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척추 수술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보호자가 꼭 와야 한다고 하더구나. 며느리는 달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해외 출장이에요. 날짜를 바꾸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며느리는 아들을 흘깃 보더니 어머님 아들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못 가요. 아들은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그날 중요한 회사 발표가 있어서. 참 많이 서글펐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보호자 연락처에 아들 전화번호를 적었지만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외롭게 수술받는 노인이 또 있을까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손주가 간식을 먹여주고 딸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보호자를 찾길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퇴원할 때는 누가 모시러 오시나요? 혼자 갈 겁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 며느리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줘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기사님이 부축해서 현관까지 데려다줬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쪽지 하나 붙어 있더군요. 손녀에게 학원 갔다 오면 냉장고에 있는 피자 데워 먹으라고. 자기들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오늘 퇴원한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척추를 쪼갠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50해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끝이 이렇게 외로운 건가 싶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아들은 취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어머니, 벌써 퇴원하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원하셨네요. 좋아 보이시네요. 푹 쉬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퇴원이 오늘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지, 많이 아프지 않았는지, 힘들진 않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제 인생을 바꿀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척추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7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아주 조금 있었지만 역시였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돈네가 온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부모님, 여동생, 오빠 내외까지 다 왔더라고요. 며느리 친정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돈 처녀가 주방에서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보며 물었습니다. 웬 미역국이에요? 언니는 미역국 안 좋아하는데 누구 생일이에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으신가 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직접 끓이신 거야. 사돈 처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누구 생일인 줄 알았네. 가만, 그러고 보니 사돈어른 생일이 이때쯤이지 않았어요? 아, 맞다. 오늘 어머니 생일이었구나. 오늘이 사돈 생신이었어요? 사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말하지 않았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엉거주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고 깜빡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돈이 제 손을 잡고 생신 축하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들이 와서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거실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어요. 가져온 술을 마시고 주문한 음식들을 먹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말이죠. 아들이 급하게 주문한 케이크가 도착했습니다. 초를 켜고 다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그 노래는 제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가 멍할 뿐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75 생일을 며느리 가족들 눈치 보며 보내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웠던 것일까요? 새벽 2시쯤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밥 짓고 청소하는 가정부일 뿐이구나.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50해를 이 집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해가며 마련한 집이고 아들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던 세월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이 집은 남편 명의였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명의로 상속됐어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 은혜는 사위의 일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아들네하고 합가한다고 했을 때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제가 힘들어진다고 하면서 말이죠. 딸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같이 사는 날부터 모든 집안일, 손녀 뒷바라지, 저를 무시하고 수술할 때 혼자 갔던 일, 생일날 당한 망신까지 그동안 어디다 털어놓을 수 없었던 말을 딸에게 하소연하듯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분노했고 속상해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 집 팔아요. 왜 엄마가 눈치 보며 살아요? 집을 팔면 준혁이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 오빠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래야 오빠도 철든다고요. 지금 제가 당장 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며 누구냐고 묻길래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집 팔려고 그런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냐고 저에게 황당하다는 듯이 물어보더군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줬습니다. 이 집 내 명인이 팔 거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잖아요.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너희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그리고 내 집 내가 판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퇴근하고 들어오던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따로 사는 거 원했으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고 너희가 이 집을 날로 먹으려고 했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짜증내며 나섰습니다. 이 집 팔면 자기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 집에서 얹혀 살면서 월급 많이 모아놨을 테니 그 돈으로 전세 얻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 집은 사실상 자기들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 집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등기부등본 보여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이 집 시세가 좋다며 꽤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알았으니 빨리 내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라고 그게 더 아프다는 걸 아냐고 물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이제 어른이지 않냐고 너희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되묻더군요.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나에게 시켰던 일들은 생각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수술할 때도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생일도 기억 못하면서 이게 가족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고 했습니다.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막았습니다. 됐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기가 바빴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도 바빴다고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 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앨범, 남편 사진, 결혼 반지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계약금 받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어두운 얼굴로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들 전세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 연봉 합치면 충분히 전세 얻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고생하길 바라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너희가 독립적인 생활을 원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넌 내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얻었으니 거기서 혼자 살 거라고 했습니다. 이삿짐을 실으며 50년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던 기억, 거실에서 명절 준비하던 기억, 남편과 함께 장판 깔던 기억들이 모든 게 아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방 2개에 작은 거실이 딸린 아파트였죠.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삿짐을 풀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작은 책상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책상이 생긴 거예요. 첫날 밤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죠. 이제 내 인생이라고 혼잣말하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누가 언제 밥 차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죠. 점심은 혼자 밖에서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먹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죠. 할머니들이 게이트볼 치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어느 날은 옆 벤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며 가끔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김할머니라고 저보다 3살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 공원을 걸었죠.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자기를 찾는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며.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알았다며 건강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요즘엔 서예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인데 붓글씨 쓰는 게 참 재밌어요. 지난주엔 평화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선생님이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죠. 가끔 외롭습니다. 명절 때면 가족들 생각이 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자유예요. 제 시간에 일어나고 제 마음대로 밥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자유.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기분입니다.